예, 지금 이거는 지금 오늘 이거 더 노트랑 들어오세요. 예. 아, 나 이거. 아니, 교수님도 빌렸어. 아, 왜 앞에 저쪽으로 자리 너무 시험. 아, 여기가 없어. 근데 내가 이쪽 생각한 거? 아니. 왜 적었지? 적지. 아, 그래. 아니, 근데 왜 우리가 그래서. 몰라. 내가 너무 아파. 어떡해. 나 보험 가고 있어요? 정말로 아파. 여기랑. 완전히 해서 너무 열심히 했는데. 김선, 김수경, 유지현 아예 됐어요. 그냥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문제 볼게요. 지난번에 습도 이해부터 문제 냈고 앞부분 문제 안 될 거고요. 습도 이해부터 하고 요거는 저기 2학년 1학기 때 한번 다시 수업할 거예요. 그래서 하고 습도에는 습도가 뭐가 있죠? 절대 습도, 포차, 상대 습도가 있고, 예, 상대 습도, 절대 습도, 포차도 그렇고요. VPD도 그러니까 포차가 VPD죠. 그래서 이런 것들 습도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이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온도라는 게 여기서 절대 습도, 상대 습도, 포차, 그러니까 이게 습도 부족분 요거 4개 중에서 온도랑 관계가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현재 있는 물량하고 관계없는 거. 습도 부족은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 부족이 더 강해지잖아요. 절대 습도가 그렇죠. 물량은 똑같은데 물량은 똑같잖아요. 절대 습도. 근데 상대 습도는 변하죠. 예를 들어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 습도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물이 똑같이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요. 상대 습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상대 습도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봐요. 예, 이 공간에 이 입법 공간에 왜 물은 이만큼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내려가고 포차도 어떻게 돼요? 포차는 올라가죠. 아, 포차가 수분 그러니까 포차가 뭐냐면은 압력차인데 압력. 그러니까 그 압력이 물을 그러니까 포차가 세다는 얘기는 압력이 그러니까 물을 더 많이 집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포차 VPD라고 얘기해요. VPD가 물이 부족할수록 그러니까 공간에 물이 많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수록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포차하고 수분 부족분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분 부족분은 그래프를 표시했고요. 포차는 압력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물은 똑같이 절대 습도는 똑같은데 온도가 변하면 상대 습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 습도 올라가고 포차도 올라가고 수분 부족분도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 습도도 올라가. 상대 습도는 내려가고 포차는 올라가고 그죠? 포차도 올라가고 상대 습도도 올라가죠. 여기서 여기서 볼게요. 이 사각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1m, 1m, 200m라고 쳐요. 물은 수증기에 이만큼 들어있어요. 근데 압력이 뭐죠? 온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부피가 팽창하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공기, 그러니까 물방울의 숫자는 똑같은데 공간 팽창했다는 얘기는 공간이 팽창했다는 얘기는 상대 습도가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죠. 거기다가 포차는 뭐냐면은 수증기가 들어가 있는 압력을 얘기하는데 수증기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압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커질수록 들어올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많아지니까 압력은 더 세지죠. 그래서 포차도 커지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량도 많아지니까 현재 물량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물은 100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수분 부족분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수분 부족분도 올라간다. 그리고 절대 습도라는 거는 1kg의 공기 안에 1kg 공기 안에 실제로 물방울이 들어갈 수 있는 양, 그러니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우리가 절대 습도라고 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 양. 그러니까 공기 1kg 안에 10g이 들어있느냐, 20g이 들어있느냐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절대 습도 10g 이 얘기는 1kg 안에 10g의 물이 들어있다. 절대 습도 20g 그거는 1kg 안에 20g의 물이 들어있다가 절대 습도죠.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화소증기량을 보게 되면 여기 볼게요. 이 안에 14. 여기 보면은
실제 수증기 14.7g이 들어있고 실제 수량이 14.7이 들어있으면은 그러니까 20도씨 10도씨예요. 보면은 그 일단은 14.7g의 이거 넘어갈게요. 시험 기간이니까 일단 이렇게 시험 문제.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알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돼요? 절대 습도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상대 습도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공간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지? 1kg이 공기가 더 넓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낮아지고 또 하나가 1kg 안에 공기가 퍼졌는데 공기는 물이 이만큼 있으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물의 힘이 강해지죠. 그게 바로 VPD예요. 그러니까 포차라고 해요. VPD 또 포차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1kg의 공기의 면적이 넓어졌죠. 그럼 물은 이만큼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1kg 안에 공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물량이 있고 최대로 들어가 있는 물량 있잖아요. 여기서 현재 갖고 있는 물량 있죠. 요것을 뺀 것을 우리가 수분 부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요? 이 공기가 뜨거워질수록 더 많은 물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수분 부족분은 더 커지겠죠.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그래서 얘가 문제를 내는데 온도가 상승하면은 절대 습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은 포차는 커지냐 포차는 작아진다. 맞아요, 틀려? 틀리죠. 네, 그다음에 수분 부족분이 커진다. 맞죠? 그다음에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맞죠? 그럼 제가 문제를 그리면은 맞죠? 머릿속에 기억할 게 뭐다? 온도 우리 간단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머릿속에 딱 갔을 때 네. 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뭐 해야 돼요? 공기가 습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 이거 배웠었죠. 온도가 높아질 습도 높아져야 된다. 왜냐? 포차가 수분 부족분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책에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됐고 그다음에 요 습도를 갖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이거를 잘라서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51페이지. 검구 온도가 30도씨예요. 30도씨예요. 30도씨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 검구는 30도씨고 상대 습도가 80%다. 80%다. 80%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80%가 돼요. 이렇게 80%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습도는 몇 g인가? 26.6g이죠. 네, 맞죠. 이렇게 더 쉽죠. 네, 쉽죠. 이거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검고 온도 15도예요. 검고 15도. 그 다음에 상대 습도 80%예요. 쭉 가요. 그러면 절대 습도가 몇 g이에요? 8.5g. 근데 여기서 내가 문제예요. 그람 표시 안 하면 틀렸다고. 예, 그람이잖아. 그람. 그 다음에 또 뭘 붙이면 안 돼요? 여기 킬로그램 있죠? 킬로그램당 그람. 왜냐면 입방미터당 그람도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그 킬로그램당 그람으로 표시를 해요. 이거를. 근데 사실은 온실에서는 입방미터 그람으로 더 표시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공기를 교환하는 거는 그 입방미터당 교환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요 그 사이코메트릭 차트라고 불리는 습공기선을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포차를 한번 계산해볼까요? 포차 싹다 쓰고 수분 부족분. 내가 문제는 수분 부족 잘못 표시해 수분 부족분이에요. HD 여기서 아까 여기 있던 습도 부족분이라고 수분 부족분, 습도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거 제가 오타 난 거는 다 고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수분 부족분이거든요. 포차는 인쇄 제가 책으로 만들어줄 때는 제가 고쳐서 드릴게요. 수분 부족분에 볼게요. 다른 문제 하나. 여기서 30도씨고 30도씨예요. 30도씨고 쭉 가요. 80%면은 이렇게 해서 21.6g이죠. 그러면은 수분 부족분은 포차 말고 수분 부족분 할게요. 수분 부족분 어떻게 될까요? 30g에서 100% 포화습도가 됐을 때 몇 g이에요? 27.2g이죠. 그러면 27.2g에서 21.6g을 빼면 뭐예요? 그게 바로 수분 부족분이죠. 뭐냐면은 현재 수분 상태에서 절대 습도에서 뭐다? 포화습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수분의 그 차이를 수분 부족분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이거 포차라고 지우세요. 이거 수분 부족분이 잘못 표시한 거예요. 수분 부족분이라고 해놓고 이제 수분 부족분이 되는데 말로 쓸 거예요. 수분 부족분은 몇 g이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얘도 볼게요. 15g에서 80%쭉 가요. 그러면 얘가 8.5g이죠. 100% 닦아면 얼마? 10.6g이죠. 그럼 수분 부족분이 몇 g이에요? 4. 여기 4점인가? 맞죠? 2.1g, 2.1g. 수분 부족 2.1g이죠. 계산할 수 있겠어요? 예. 이거 다 그 쓸 때 절대 습도 아까 그램 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킬로그램. 절대 습도는 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쓰는 킬로그램당. 그렇게 예. 답을 만약에 쓰면 그렇죠, 그렇죠. 킬로그램 쓰고 그램, 킬로그램당 무려 얼마큼 들어있다. 그다음 수분 부족분도 킬로그램당 몇 g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습공기선을 대충 이해하셨어요 이제? 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 또 경향치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공기습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왜냐면은 이게 수분 부족분이 커진다는 얘기는 식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적정 수분 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습도가 온도가 낮을수록 습도는 낮아지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습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경향값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 지금 적정 습도를 보게 되면은 이거 뭐 온도가 높을수록 어때 습도가 높죠. 그다음 온도가 낮을수록 습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그다음 습도라는 거는 이제 그 습도가 높아질수록 결로의 위험이 높아진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습도가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돼요? 기공을 닫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습도가 너무 낮아지면. 그래서 이게 적정한 습도가 유지되는데 그래서 너무 습도가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적정 습도가 유지해야 된다. 있고요. 그 다음에 과습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이제 뭘까 있어요? 과습의 문제? 꽃가루가 뭉치거나 변형가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입이 작아지고 입에 칼슘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생산량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많아지고 곰팡이병이 많아지고 한번 이거 좀 읽으시고 건조할 때는 또 이제 건조할 때 이거 하나 넣겠죠. 여기다가 이 앞에다가 과습할 경우에다가 이거 하나 집어넣어요. 그래서 건조할 경우에 너무 건조하면 작물이 너무 습하면 작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공을 닫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습도가 너무 낮아지면은 식물이 물을 많이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습도도 낮은데 광이 세. 그럼 증산이 광에너지로 물을 막 뺏기는데 거기다가 습도까지 낮으면 물을 더 많이 뺏기게 되죠. 그럼 얘들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물을 많이 뺏겨서 못 살 것 같으면 잎을 작게 만들어서 증산량을 줄이게 되죠. 잎을 작게 만들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광합성량이 줄어들죠. 광합성량이 줄어들면 세력이 약해지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게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게 보통 우리가 6, 7, 8, 9월 달까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습도가 지금 싱가루병 같은 경우는 누가 이제 건조함이 발생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건습이 반복될 때. 예, 그래서 딸기 하시는 분들 보면 건조하면 딸기 뭐 싱가루병 나온다고 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낮에는 건조하고 밤에 습할 때예요. 그러니까 낮에 습도를 잘 맞춰주면은 그러니까 밤에 습도가 그러니까 적정하면은 안 걸려요, 잘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저온기 때는 요것도 하나 볼게요. 온실의 습도 양상을 보게 되면 어때요? 저온기에는 온실 밀폐돼서 습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고온기 때는 어때요? 반대로 문을 다 열어놔서 문을 닫아놓으니까 저온기 때는 문을 닫아서 습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고온기 때는 문을 다 열어버리니까 건조한 문제가 있죠. 사실은 거꾸로 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온기 때 약간 건조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 다음에 반대로 고온기 때는 온실이 좀 습했으면 좋겠죠. 근데 거꾸로 가죠 지금 이것들을.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할 때 하루 중에도 있어요. 밤에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환절기 때 온도가 낮죠. 건조했으면 좋겠죠. 근데 낮에는 지금 환절기 때 4, 5월 달 어때? 낮에는 건조하죠. 그리고 반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될 수 있으면은
온실하고 광이 좋고 온도가 높을 때는 습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반대로 광이 없고 온도가 낮을 때는 건조하게 관리에 노력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보통 이 주통 540kcal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100g의 물을 표시할 때는요 100g 정도를 우리가 여기 밑에 여기 써놨죠. 여기 그냥 25도씨의 물을 증발할 때는 약 2,500kJ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밑에 보시면 여기 있죠. 이거 확인이 안 되는데 그냥 써놓으십시오. 머릿속에 뭐냐면은 여기 안 보여서 그래 지금 보이나요 TV에는? 예, 여기 제일 요거 왜 25도씨의 물에서 2,500kJ라고 하냐면은 우리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낮에 한 25도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한낮에 광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 2,500kJ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2.5kg인가요? 2,500kJ. 그러니까 물 1리터를 증발할 때 2,500kJ, 2.5kJ, 1g당. 제가 착각했어요. g당 2.5kJ니까 1리터당 1kg당 2.5kJ 레이어도 돼요. g당 2.5kJ잖아요. 그러니까 1리터당 1kg당 2,500kJ. 1kg 2,500kJ. 예.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긴 하니까 우리가 대충 1리터에 2,500kJ라고 하는데 약간 달라지죠. 근데 그냥 정확히 말하면 1kg를 증발할 때 2,500kJ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리터의 물을 25도씨의 물을 2,500kJ를 증발할 때 한 1kg을 증발할 때 2,500kJ 정도 필요하다. 이 굉장히 큰 에너지예요. 근데 이게 되게 에너지가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2,500 1kg의 물은 상온에서 2,500kJ. 근데 그 킬로줄이 저희 광 들어오는 그 줄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 큰 거죠. 뭐냐면은 근데 엄청 큰데 1그러니까 1m 있잖아요. 그 요즘 같은 시기에 온실 안에 그러니까 700W가 들어온다고 치면은 그게 2,500kJ예요. 그러니까 700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은 그게 2,500kJ예요. 엄청 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1000제곱미터면은 우리가 1시간 동안 해가 들어오면 만 제곱 곱하기 만 제곱미터면 1리터 그러니까 10,000리터의 물을 증발하는 거거든 시간당 10톤이잖아요. 엄청 세죠. 그래서 하루에 요즘 같은 시기에 나무가 크면은 50에 60m 정도 증발한다는 얘기가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2,500kg라는 거는 요즘 같은 시기에 차광했을 때 1시간 동안 들어오는 제곱미터 되는 물이다.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리터의 물을 증발하면 에너지 들어와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제가 온실이라는 거는 통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에너지 때문에. 시간당 10톤의 물을 증발할 정도로의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에어컨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문 다 열어놓고 있으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 1리터가 증발한다. 그렇죠. 온도가 높은 게 광량이 700W일 때. 근데 700W가 더 돼요 지금. 지금 외부 광량이 거의 1000W 넘어가거든요. 내부 광량이 커튼 안 치면은 8,900 나와요. 방향을 와트로도 치고 줄로도 치고. 그렇죠. 다시 그럼 이것도 문제 내야겠다. 제가 이건 앞부분에 나왔는데 와트를 변형화 될게요. 위에 이거는 기본이라 와트하고 줄이에요. 한 거잖아. 미안. 그냥 선언니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와트하고 줄은 뭐냐면은 아니요. 와트는 건 우리가 이렇게 와트가 1와트가 1초 들어오면 1줄이야. 그러니까 1와트가 1초 들어오면은 1줄이야. 1와트가 100초 동안 들어오면은 100줄이야. 1000와트가 1초 동안 들어오면은 1kJ줄이야. 그러니까 1000줄이 맞죠? 예. 근데 요즘에 들어오는 광량은 1800줄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1800줄이 아니라 1800줄이라는 얘기는 하루 동안의 누적. 누적 광량. 근데 누적인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와트로 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1m로 계산해. 근데 줄로 얘기할 때는 센치로 얘기해요.
만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우리가 그 누적 과정이라는 만으로 나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양액계에 표시된 줄이라는 표시는 뭐냐면은 우리가 와트로 하게 되면 단위가 엄청 커져요. 그 제곱미터잖아요. 커지니까 이것을 만으로 나눠버려요. 만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센티제곱미터가 되죠. 그렇게 보세요. 저는 1800줄이라는 얘기는 곱하기 만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1m는 100 곱하기 100이잖아. 그러니까 만이죠. 그것을 1제곱미터를 1cm적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만을 곱하기 나누기 거기 1cm제곱미터를 만을 곱해야 1제곱미터가 돼요. 예, 그러니까 만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기까지 안 가고 머릿속에 그냥 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알 기억하죠? 근데 100W가 내가 이렇게 될 거예요. 100W가 1분 동안 왔다. 몇 줄? 600초니까 6천. 그렇죠. 6,000줄이죠. 예. 내가 6kJ 이렇게 6,000줄도 되고 6kJ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100W가 1시간 동안 왔다. 3,600이니까 네. 3,600초 네. 360kJ. 킬로줄도는 뭐 그렇게 킬로줄 표시하기 편하겠지. 공 많이 붙이면은 네, 많이 넣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내가 너 시험 냈었는데 잊어먹었나 보구나 그거를. 다시 이거는 와트하고 줄 표시하는 거는 참고로 이건 꼭 낼게요. 그냥 100W를 100초 동안 하면 뭐다? 몇 줄이다? 100W가 만줄 그쵸 만줄 10kJ. 90kJ 또 다시 센티제곱미터로 바꾸면 1줄 네. 만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또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 용량을 옛날에는 그 얘기를 했었죠. 이거 그냥 나갔는데 보세요. 옛날에는 칼로리를 썼다가 지금은 뭘로 써요? 줄로 쓰는 이거 칼로리는 사실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서 볼 때는 칼로리는 뭐냐? 그 온도예요. 0도에서 100도까지 있는데 물 1g이 1도 올라가는 거 우리가 1칼로리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칼로리 했다가 지금은 이것을 줄로 바꾸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1칼로리는 4.2줄이라고 해요. 보통 뭐 정확히 말하면 아닌데 4.1줄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예. 보통 칼로리 그냥 우리 보일러 계산할 때 칼로리 썼으면은 거기다 4.17 곱하면 돼요. 그러면 와트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와트하고 줄로 바꾸는 이유가 온실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거의 다 뭐예요? 보일러 때문에 아니죠. 다 뭘로 들어가요? 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보일러 뭐라 하죠? 난방부하 계산할 때도 줄로 그러니까 와트나 줄로 표시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계산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 얘기할 때는 이제 줄과 와트로 얘기한다 이것들을. 그다음에 에너지의 손실을 볼게요. 결로가 되면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결로가 되면은 기체가 물로 바뀌면 뭘로 돼요? 그러니까 기체가 에너지가 높아요? 아니면 물이 높아요? 기체가 높죠. 아까 2,500kJ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기체가 물로 바뀔 때 뭘 해놔요? 열을 뺏기죠. 그래서 이거를 왜 결로에 의해서 에너지를 손실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에서 결로가 생겼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손실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온실에 결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습을 제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습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식물이 증산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증산량으로 해서 일정 부분 계속 증산을 시켜요. 근데 증산을 하면은 뭐 해야 돼요? 꽉 차면 안 되니까 뭐래요? 결로로 계속해서 물을 만들어서 습을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수증기를 물로 만들 때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에너지 발생하는 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온실 하나의 에너지를 밖으로 뺄 때 뭐래요? 환기를 하죠. 우리가 결로를 못할 때 환기를 시키니까 외부의 온도가 높을 때는 그러니까 결로가 생기지 않을 정도 되면은 환기를 통해서 내부 에너지를 바꿔서 빼내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있을 수가 있고 제습기는 결로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결로 환기 제습기에서 열을 뺏긴다. 에너지를 뺏긴다. 에너지 손실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들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온실 시설원에서 최대 이제 연구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 결로인데요. 뭐냐면은 결로가 생길 때 생기는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제 못할 뿐이고 이 결로로 인한 이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그 공기열 히팅 펌프 있죠. 바로 요것도 있어요. 바깥에 있는 습에서 에너지 뺏어가 안으로 공급하는 공기열 히팅 펌프도 위 원리가 이 피부 적용돼요. 그다음 습도를 높이는 방법을 쭉 해서 보면은 관수량 증가, 물을 많이 주면 또 늘어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잎을 무성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안개 분무기를 사용하는 거. 차광을 하면 왜 습도가 올라갈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 습도가 온실 온도가 떨어진 거예요. 상대 습도가 안에 수증기는 똑같은데 온도가 떨어졌대요. 상대 습도가 올라가죠. 또 하나가 식물에 증산했는데 옛날 때 문 다 열어놓으면 다 날아가죠. 저기서 공기가 무거워요, 물이 무거워요? 왜? 공기가 무겁잖아. 그럼 뭐가 빠져나가요? 수증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커튼을 쳤어. 그럼 커튼을 거쳐서 나가야 되잖아요. 수증기가 나가기가 아까 커튼 없을 때보다 어때요? 좀 덜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온실의 습도가 첫 번째가 온도가 내려가는 것 때문에 올라가고 두 번째가 수증기가 빠져나갈 때 한번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차광도 그다음에 온도를 낮추는 것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처광을 하든 뭐라든 간에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습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습도를 낮추는 방법은 뭐냐? 그다음에 뭐 제식밀도를 낮춘다. 그 제식밀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저격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잎을 따주죠. 겨울에는 잎을 많이 따줘요. 왜?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공기를 유동시켜서 작물의 습기를 제거하는데 요 공기를 유동시키면은 온실의 습도가 떨어지나요? 식물체 주변의 습도가 떨어지나요? 공기를 유동시키면 식물체 주변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볼게요. 공기를 유동시키면은 작물의 습기 빼고 온실의 습도가 떨어진다. 틀렸죠? 제가 요걸 이렇게 내볼게요. 그렇죠? 공기 유동은 습을 밖으로 빼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의 목적은 온실의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잎 주변에 습을 제거하는 거죠. 습을 제거하는 거죠. 우리가 옆면 경계축이라고 그걸 불렀어요. 이제 여기다가 장난치느라고 여기다가 공기를 유동시켜 온실의 습기를 제거한다 하면 틀린 말이 된다. 그거요. 한번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은 관수량을 줄이고 뭐 오후에 관수하지 않고 늦게까지 관수하면 밤에 증산량이 더 늘어나서 온실이 더 습해지거든요. 이것들이. 교수님 공기를 유동시키면 온실의 습도도 같이 내려가잖아요.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고 작물만 내려가. 작물의 주변만 내려가요. 왜냐면 유동팬으로 하는 그거 말씀이시나요? 온실 안에 습은 제거되지 않았죠. 안 나갔잖아 바깥으로. 온실에서만 돌리죠. 유동팬은 온실 안에서 돌리는 거지. 배기팬이 밖으로 빼는 거죠. 유동팬은 온실 안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공기를 돌려갖고 식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공기가 멈춰 있으면 여기 습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밀어내면 어때요? 여기 습도가 떨어지고 온실 전체의 습도에 변화는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식물체 주변이 건조해지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습이 계속 옆으로 밀어내니까 식물의 잎에서 증산하니까 계속해서. 예, 식물의 증산, 그러니까 여기 습도가 제일 높아요. 여기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옆면 경계축이라 했죠. 1에서 5mm 정도 되는 걸.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 전기의 습도를 낮추는 건 뭐예요? 바깥 온도가 5도씨 이하일 때는 우리가 보통 뭘로 뺀다? 습은 결로로 제거한다. 보통 5도씨가 넘으면은 결로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결로한다. 환기로하죠. 왜냐하면 온실의 온도를 우리가 10에서 15도를 보통 유지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파프리카나 뭐 가지 같은 경우도 놓지만 토마토 기준으로 할 때 10도, 12도에서 15도 사이인데 외부 온도가 7, 8도가 되면은 비닐에 이런 플라스틱이나 유리 표면에 결로가 잘 안 생겨요. 딸기 10도 관리, 8도 관리하죠. 그럼 외부 온도가 5도면 결로가 절대로 안 생기죠. 환기해서 빼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야간에 이제 습도가 외부가 차가울 때는 결로로 빼고, 바람에 외부의 습도가 이제 그 온도가 높을 때는 이제 저기 환기로 뺀다 이거들요.
근데 바람을 통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죠 창을.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이슬점이라는 거는 이제 이슬점이라는 거는 그 아까 습공기선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포화습도가 되는 점이 바로 이슬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화습도가 되는 점이 이슬점이다. 그래서 온실에서는 그 절대습도 온실을 그러니까 그 절대습도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할게요. 절대습도 온실에는 절대습도가 어때요? 구역에 따라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공기가 계속 이동하니까. 우리가 유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온도는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편차가 클수록 어딘가에 이슬점이 생긴다. 편차가 작으면은 이슬점이 적게 생기겠죠. 왜냐면은 절대습도는 같은데 온도가 다르니까 뭐가 생겨요? 온도가 낮은 구역에서 결로가 생기고 온도가 높은 구역에는 결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 머릿속에 그래서 편차가 크면은 온실의 결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슬점은 절대습도가 같다는 가정에서는 이슬점이 같은데 온실내 온도 편차가 생기면은 어딘가에는 결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면은 아까 습공기선 얘기할게요.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면 되겠다. 우리가 이제 결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요 어때요? 기온은 온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온도는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풍온은 안 올라가니까 거기에 뭐가 생긴다? 결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온도를 천천히 올라야 결로가 안 생기겠죠. 풍온과 같이 올려줘야. 그 다음에 낮 최고 기온 이후에 급격히 낮아지지만 과일온도는 상대로 천천히 낮아지고 그래서 하루에 2번의 기온과 풍온의 역전형이 발생한다. 그래서 하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편차가 나오네요. 온도가 낮은 곳에서 상대수가 먼저 100% 되면 이슬점이 생긴다. 그래서 과일에 먼저 생긴다. 과일에 이슬이 생기는 이유는 과일 온도가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잎에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공기보다 잎도 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과일에 먼저 결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잎에 생기고 한 순서가 돼요. 그 다음에 과일에도 오래 생기고. 그래서 뭐 추운 곳에 먼저 생겨서 그 온도 편차로 얘기했을 때 아직 그 뭐라고 하죠? 차가운 곳에 먼저 결로가 생긴다. 그 정도 편차가 생길수록. 요거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이것도 가정을 해볼게요. 요거서 보면은 218페이지. 보면은 요 내용이 바로 요건데요. 볼게요. 지금 공기 온도가 10도고 습도가 90%예요. 해가 뜬 후 기온이 20도씨이고 습도가 75%고 과일 온도가 13도로 쳐요. 그럼 볼게요. 지금 야온이 그러니까 해가 뜬 후 20도씨에서 75% 습도가 돼요. 그러면 볼게요. 기온 뜨고 20도에서 75%면은 10.8g이죠. 10.8g이에요. 물이 10.8g 있어요. 킬로그램당 g당 물이 10.8g이 들어있는데 과일의 온도가 13도라고 되어 있죠. 과일 온도 13도에 그럼 13도에 75% 습도 똑같아요. 75%가요? 뭐가 돼요? 절대 습도가 9.6g이죠. 그러면 물이 얼마큼 생겨요? 아까 여기서 보면은 20도씨 75%잖아요. 20도 75%면은 킬로그램당 10.8g의 물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과일 온도가 13도예요. 13도로 쭉 가서 여기 13도로 쭉 가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73도잖아요. 13도로 가고 여기서 그러면은 13도 갔으면은 13도에서 절대 습도는 9.6g이죠. 그러면은 공기는 10.8g 물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온도가 13도이기 때문에 과일 온도가 13도이기 때문에 9.6의 물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 g의 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1.2g 정도의 물이 생긴다는 얘기죠. 만약에 20도씨가 될게요. 만약에 20도씨였다. 아까 뭐였죠? 여기는 10도씨였잖아요. 10도씨에서 10도씨에서 90%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6.7g이죠. 이때는 왜 결로가 안 생겼어요? 물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실 게
아침에 습도가 75%면 양호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일반적인 딸기 농장 보시면은 13도씨인데 만약에 습도가 90%라고 쳐봐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20도씨인데 90%입니다. 20도씨인데 90% 가면은 예, 물이 더 많이 생기겠죠. 실제로 어때요? 딸기 농실 아침에 안 들어가서 안 습도 또요? 안 들어가거든요. 아마 제가 알고로는 문 안 열면은 내부 습도가 거의 해 뜨고 나서 한 2시간 지나면은 90%될 거예요. 문 안 열면. 열었을 때는 이제 떨어지는데 안 열면 90%거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이렇게 되면 물방울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할 때 옷이 젖을 정도로 이런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방울 생기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슬 맺히는 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제피곰팡이 피해고 역병 피해고 그다음에 결로에서 잎이 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열과가 발생하고 착색불량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보면은 결로가 생기면은 이제 그 잎의 표면을 물방울 덮여 있기 때문에 증산이 안 되고 증산이 안 되게 되면 식물체가 뿌리에서 물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게 되고 이런 양분 결핍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실이 경화가 돼요. 표면이. 그러니까 물은 차갑잖아요. 차가운 물에 노출되면은 조직이 경화돼 갖고 다음에 이제 그 터지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우리가 미세열과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과가 완전히 터진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열과의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곰팡이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결론 피해는 뭐예요? 이거 다 쓰시면 돼요. 예, 내가 결론 피해가 뭐냐 하면은 주관식도 있나요? 아니에요. 아까 그건 와트 주는 제가 주관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잖아 이거는. 근데 아까 초를 안 하고 제가 그런다고 했어요. 시간으로 안 됐어요. 왜냐면은 여기 100와트가 들어오는데 100와트가 들어오는데 100와트가 10초간 들어오면 몇 와트냐? 몇 줄이냐 하면 사람들이 1000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100와트의 광이 들어오고 있는데 1시간 동안 들어온다. 그러면 몇 줄이냐 하면은 그리고 한 번 더 꼬면 뭐 하면 돼요? 제곱미터가 아니라 센치적으로 바꿀 수도 있죠. 한 번만 한 번만 꼬으면은 그냥 미터로 하면 되고요. 미터 제곱미터로 하고. 30년. 네. 왜냐면은 그래서 여기 존중해줘야지. 10 곱하기 100에서 1000줄 써버리면은 좀 심하죠. 1000와트의 광이 10초간 들어오면 몇 줄이냐 그러면은 10,000줄 또는 10kJ 쏘면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시간으로 바꾼다든가 분으로 바꾼다든가 해갖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가면 이번 말고 다음번에는 저거 환산 바꿔버릴게요. 센티미터로. 왜냐면 우리가 쓰는 거는 양액기계나 환경제약 컴퓨터에 쓰는 센티제곱미터로 쓰거든요. 왜 단위가 커갖고 그걸로 쓰죠. 아마 집에 가보시면은 컴퓨터에 센티제곱미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로반 지역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될 수 있으면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도록 서서 올려준다는 거. 그래야 그다음에 그래서 편차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액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일액 증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액도 하나 더 낼 거예요. 일액. 왜냐면은 지금도 일액이 좋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액이라는 것은 물방울이 맺혀 있는 현상이다. 맞죠? 끝에. 이거는 증산과 관련이 있어 없어요? 증산하고 관계없이 증산하지 못한 물이 빠져나오는 거다. 그래서 뭐에서 오는다? 팽압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오는 현상. 이건 양분을 흡수해요? 흡수하지 못해요? 양분을 흡수하지 못한다. 일액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물을 많이 흡수하는 건데요. 배지가 과습할 때. 그 다음에 작물의 활력이 좋을 때. 환기나 공기 요동이 안 될 때. 뭐예요? 환기나 공기 요동도 안 된다는 뜻이 뭐예요? 증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 나온 거죠. 작물의 활력이 뛰어난다는 얘기 뭐예요? 뿌리가 좋은데 물을 잘 빨아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뿌리가 좋다고 그러면 일액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죠. 뭐 하면 돼요? 배지를 과습하지 않게 하고 공기를 유동시키면은 일액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 활달은 좋은데 일액이 별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했는데 이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 주는 시간을 물 마감 시간을 땡겨버리죠. 땡겨서 밤에
과습되지 않게. 그 다음에 유동팬도 돌리시고 그 다음에 난방도 좀 해서 습을 날리는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그 다음에 일행이 나오면 뭐냐 그러면은 일단 병의 원인이 된다서 제가 뭐랬죠. 모든 만병의 근원이 바로 일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일행이 생기면 광합성을 안 해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딸기가 일행이 생겼어요. 광합성 해야 안 해요? 아니요. 근데 한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그런 얘기 딸기는 식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농담으로 한 얘기고 딸기 하시는 분들이 일행이 나오면 좋다고 하길래 우리가 일행 나오면 광합성도 안 하는데 그 다음 일행 나오면 병도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행이 생기는 시간 동안 광합성을 멈춰요. 애들이. 7시에 들어가면 일행이 나오죠. 근데 일행이 막 10시까지 있다. 뭐예요? 10시까지 광합성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저희가 큰 대형 농장들 기업형 온실에서는 일행 나는 걸 극도로 싫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일행 나는 거예요. 우리 저기 2학년 중에 한 친구가 오이 재배하거든요. 사진 찍어서 보낸 거 봤더니 녹균병이 엄청 심해요. 딱 보니까 이 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왜 그럴까 여기가? 일행 나오면 타요 여기가 이렇게요. 그러면 오이잎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얘기 뭐예요? 일행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일행이 많이 나왔다는 건 이파리 뭐가 많이 묻었다? 물이 많이 묻었죠. 그럼 뭐가 녹균병이 당연히 발생했겠죠. 그래서 거기 녹균병이 발생해서 그 친구가 사진 찍어 온 오이가 다 가늘어요. 200g 정도 돼야 되는데 뭐 150, 제가 볼 때 150g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 아시네? 300g 돼도 못 받고 150g 돼도 못 받아요. 그래서 200g 내외 180에서 한 220g 사이즈에 딱 돼야 되는데 그거 벗어나 버리면 기술인데. 아니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저기 과일 거죠? 일단 나무 좋게 만들고 수확 시기를 그러니까 수확을 빨리빨리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봤더니 한 조금 작은 것 같아. 그럼 오이 한 번 더 따야 돼요. 내일 아침에 따면 사이즈 벗어나 버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두번 따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 딸 때도 있어요. 못한다고. 네. 이게 자꾸 초보가 가면 녹균병을 좀 녹균병, 물방울 맺히니까 오이 녹균병이 되게 세게 오더라고요. 큰건 따야 되는데 다른 거. 아침에 작았다가 오히려 커져요. 그 사이 커져요.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기 전에 이거 오이 재배 얘기 드릴게요. 누가 유튜브에 질문을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오이가 밑에가 그러니까 위가 수확을 할 만한 사이즈가 됐어. 근데 밑에가 작아. 이거 놔둬야 될까 없애야 될까요? 없애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오이는 나중에 클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 크고 늙은 오이 돼요. 무슨 얘기? 놔두면 늙은 오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장애, 예를 들어 내가 오이를 키우는 장애, 내가 어제 보일러 꺼져갖고 오이 길이가 짧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에 하루 지나면 길어질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늙어요, 그다음부터. 그 오이 끝이 노래져요. 그래서 그 지나가면 바로 제거하고 비품으로 팔아버려야지 이거 당겨놓는 순간에 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오이 재배할 때는 여기서 수확을 하고 있으면은 요 밑에 오이는 당연히 제거해야 돼요. 그거 아깝다고 남겨놓으면은 얘가 늙은 오이가 돼갖고 팔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게 달려있으면 위가 영향을 줘요. 얘가 오이가 늙어지잖아요. 이걸로 양분을 공급한다. 얘가 그러니까 커지는 양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늙어지는데 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네. 위에서 이렇게. 그래서 누가 유튜브에다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거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끔 가다가 오이 아깝긴 하죠. 조언 받아갖고 오이가 짧은데 이걸 하루 놔두면 커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커지긴 뭘 커져요. 그 다음은 늙어지지. 위에 커지면 아래는 늙어져요. 그걸 다. 해보셔서 잘하시는 오이부터. 아버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밑에 거는 다 따서 작아도 자라 제거하라고 하죠. 예, 놔두면 늙어요. 늙은 오이가 노각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탕부전 없는 거예요. 노각은 또 따로요. 노각은 또 다른 품종이. 품종도 있지만요. 그 저희가 저기 임천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노각오기를 뭐냐면은 한 달은 오이를 따. 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난방을 잘 안 하고 심으세요. 3월 말 심으셔서 그러면은 4월 중하순부터 수확을 해요. 한 달 수확하고 나서 바로 노각으로 올려요. 왜냐면 6월 오이는 똥값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노각으로 돌려갖고 노각 다 돼요. 그래서 조만간 아시죠? 가수 똥값 되는 거. 왜냐면 노지오이가 계속 나와요 지금. 그래서 탄산가스 농도는 얼마다?
가로치고 약 400ppm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물 여쭤볼게요. 물하고 CO2하고 그 뭐죠? 햇빛으로 이제 광합성을 하잖아요. 물에서 뭘 떼올까요? 물은 H2O죠. 네, 수소를 떼어요. 수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에서 수소를 따오고 그다음에 탄산가스에서 C를 떼갖고 여기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물에서 나온 O2를 갖다가 바꿔 배출하죠. 그래서 CO2에 나온 것을 배출하고 이걸 우리가 산소 동화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요것도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야간 온도가 그러니까 적정하게 높을 때는 오전에 약간 그 일출과 동시에 탄산가스가 모자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야간 저온한 사람들은 탄산가스 시비 효과가 떨어져요. 오전에. 왜 그러냐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딸기는 저온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탄산 시비가스는 탄산 시비가 효과가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은 탄산가스는 400ppm 정도 되고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난방을 충분히 해서 야간에 저온을 유지할 때는 오전 탄산가스 시비가 좋고 그 다음에 야간에 충분히 난방을 하지 못하는 온실에서는 탄산가스 효과가 떨어진다 정도만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산 시비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창을 열수록 탄산가스 농도는 창을 열면 탄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중단한다는 정도.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요거나 식을 하나 낼 거예요. 요거 식은 230페이지. 요거는 이걸 왜 하냐면요. 보통 이제 영양이 이제 1.5 저는 1점에서 1.8이라고 하는데 1.0도 있어요. 거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여기다 뭘 하시면 되면 요 표가 뭐냐면요. 현재 탄산가스 농도가 300이에요. 300 넣으면은 여기 300을 넣으면은 뭐냐면은 400일 때 생산량이 얼마큼 증가할 것인가 지금보다. 만약 여기다가 500을 넣잖아요. 500을 넣게 되면은 현재보다 탄산가스가 500을 넣게 되면은 600으로 했을 때 탄산가스 600을 그러니까 100을 더 추가하게 되면은 그 생산량이 얼만큼 늘어날 것이에 대한 수식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은 주어드릴 테니까 한번 다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넣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건.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보세요. 갈수록 효과가 늘어날 줄어요. 농도가 높아질수록 줄어들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500에서 600 올리는 거랑 400에서 500 늘리는 거랑 400에서 500에서 600 있어요. 그럼 100ppm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탄산가스가 100ppm씩 늘어났을까요? 공급은 더 늘어나요. 1, 2, 4, 8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여기서 500 늘어가면은 바깥에가 400이잖아요. 500에서 외기 공기가 500에서 400으로 뺏기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바깥이 400이고 내부가 600이면 어떻게 돼요? 뺏기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농도가 높아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더 외부로 더 많이 뺏긴다. 이거 확산 법칙에 따르면 압력이 있어요. 압력. 뭐냐면은 이 편차가 클수록 더 많이 뺏겨요. 그래서 굉장히 탄산가스 가격은 탄산가스의 공급량은 늘어나서 비용은 증가하는데 생산성은 어때요? 처음에는 막 올라가다 어떻게 천천히 올라가죠. 그다음에 저희가 요거를 하나 했는데 요거는 외워놓으시는 게 탄산 12농도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려도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려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이 있고요. 비용만 증가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350에서 750으로 올라갈 때는 뭐 30% 증가했고 300에서 250 뭐 요거까지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고 근데 탄산가스 시비할 때 일반 이렇게 소규모는 하지 마세요. 네, 해야 되는 그 대형 평수는 몇 평 이상? 한 3,000평은 돼야 돼요. 3,000평 3,000평 되고 축구가 없을 때 한 6.5m 되고 네. 6m 되고 창이 안 열리는 안 열려 당연히 안 열려요.
대형 원실에서. 그다음 보일러도 네. 빵빵해야 되고. 근데 그 이외에는 그냥 네.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딸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저희는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딸기는 온도도 못 맞춰주는데 무슨 탄산가스 온도만 더 늘리라고 8도에서 10도로 올리는 거 되게 좋거든요. 오전에 아침에 네. 최저 8도로 가더라고 하더라도 해가 뜨기 직전 정도는 10도로 올려두는 게 좋아요. 그 비용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요, 이 탄산시비에 이제 뭐 이게 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내볼게요. 탄산가스를 지속적으로 600ppm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초기에 생산성이 막 늘어나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산성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고 멈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적응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400,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식물들은 유전자들이 400ppm이 적응되어 있어요. 그래서 400ppm에 맞게 기공이라든가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들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600을 넣게 되면 어때요? 400ppm에 적응된 것들에 600ppm을 지게 되면 탄산가스를 막 흡수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2달, 3달 지나게 되면 어떨까요? 새로 나온 이파리들은 기공을 작게 만들어요. 600에서 400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4주 동안 생산량이 쭉 늘어나다가 20주가 들어가면 어때요? 차이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탄산가스를 공급하더라도 500, 600 했다가 다시 공급 멈췄다가 다시 500, 600 들어갔다가 다시 낮췄다 이걸 반복해야지 계속해서 공급하면은 탄산가스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탄산가스를 오랫동안 시비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도 맞는 얘기였죠. 얘기대로 탄산가스를 오랫동안 시비하면 처음 시비할 때보다 생산성이 높아진 효과가 작아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것들은. 저희 교수님이 천하에 제가 실험한 온실인데요. 탄산가스가 관이 터져갖고 이게 압력이 터져서 한 번에 탱크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낙과 증상이 발생했어요. 아마 뭐 2천, 3천이 아니라 5천만이 들어갔을 거예요. 한 탱크가 한 달 써야 될 탱크가 한 달, 2달, 한 달 정도 써야 될 탱크가 거의 한 낮에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왜 낙하가 되지? 장애가 났어요. 탄산가스 너무 높으면은 사람도 호흡 못하듯이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스트레스에 떨어뜨려버려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떨어뜨려요. 그다음 탄산가스 공급 장치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난방기 배기가스, 그리고 CHP라 보일러를 떼서 뭐냐면은 보일러를 떼면은 열은 언제 필요해? 밤에 필요해? 낮에 필요해? 밤에 필요하죠. 그러면은 난방기 배기가스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추결 탱크. 뭐냐면은 내가 낮 동안 뭘 해야 돼요? LNG 가스를 갖고 계속 불을 떼어서 물을 데펴놓고 탄산가스는 뭐예요? 온실로 공급하죠. 그래서 우리가 난방기 배기가스라고 난방기를 해서 하는데 이거 그러면 온실 어때야 돼요? 그냥 크는 게 아니라 5헥타, 10헥타, 20헥타. 그래서 유럽에서는 20헥타를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옛날에 5헥타 하다가 지금 20헥타를 기본으로 잡아요. 우리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배기가스, 탄산가스 공급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그 논산에 동부팜 하고 있다가 지금 멈췄어요. 거기는. 있고 그다음에 외부 CO2 가스는 뭐예요? 내가 이산화탄소 공급을 하려고 한다. 그 이산화탄소 공급을 하는데 틀린 것은 창문을 열어놓는다. 맞아, 틀려요? 공급할 때 아니요, 공급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서 맞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온실에 이렇게 할게요. 온실의 CO2 농도가 300ppm 이하로 떠서 탄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난방기 배기가스를 사용한다. 맞죠? 온실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맞죠? 두 번째, 환기를 시켜 외부의 탄산가스를 끌고 들어온다. 맞죠? 세 번째, 액화 탄산가스를 공급한다. 맞죠? 그 액화는 뭐냐면은 우리 보면 탱크 있죠? 그게 바로 액화 탄산가스일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CO2 연소식이 발생하는데 뭐냐면은 CO2 연소식이라는 거는 그 온실 안에다가 LNG 가스통을 넣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아 진짜 해요 그것도. 위험할 것 같아. 아니 나온 파는 장치가 있어요. 저는 권장은 안 해요. 왜냐면은 온실 온도가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온실 왜냐면 이거 탄산가스를 배출을 하잖아요. 여기는 불 뗐으니까 온도가 높고 뒤는 온도가 낮아져 갖고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탄산가스 공급은 뭐냐 그러면 뭐예요? 얘는 탄산가스가 자연으로 오고 얘는 1번, 3번, 4번 뭐예요? 인간이 인으로 넣어준 거고 2번은 뭐예요? 자연에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공급관이 있고 공급행이 있는데 이건 공급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POS라든가 아니면은 그 비닐닥트 같은 이용해서 우리가 온실에 탄산가스 공급하고 있고요. 이게 연소식이에요. 저기 그 예, 불 때는 거. 저 LNG 때. 대포라고 부르는 대포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지금 연료가 이건 대포하고 좀 다르고 대포하고 유사하죠. 대포를 해서 하는데 얘는 지금 LNG 가스도 있고 백둥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백둥이 뜨는 경우는 좀 위험한 게 그게 그 밤에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그 대포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대포는 언제 써요? 밤에 쓰죠. 얘는 낮에 써요. 탄산가스 공급인데 제가 이제 이거 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떼면은 온실 온도 편차가 너무 심해져갖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탄산 그 연소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과거에 많이 사용됐는데 많이 없어진 편이고요. 그다음에 화재 위험이 있고 불안전 연소 그러니까 온실에 환기가 안 될 경우에 이제 가스 장기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안 좋아하거든요. 가온을 하게 되면은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데 전체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제가 그렇게 권장은 안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사라졌겠죠. 지금 액화로 많이 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지금 요거 액화예요. 액화다 쓰고 요건 분배인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봐요? 이렇게 있거든. 이거 영접도 보고 저기서도 볼 수 있으면 저기 어디지? 저기 맥주 가게. 이거 넣잖아요. 근데 요거는 보통 요거 쓰는 게 맞고요. 이거는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얘가 지금 300원대거든요. 얘는 900원대예요. 아니 300원짜리도 조심해서 했는데 900원짜리를 내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액화 탄산가스 중에서 주전 공장용은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탄산가스가 사용되지 잘 그거죠. 보편하지 않을 때는 주전 공장에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때 에틸렌가스가 발생해갖고 주정할 때 주정이 술 만드는 거잖아요. 알코올 만들 때 에틸렌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거기 발생해서 이산화탄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들어가면 그 에틸렌가스가 뭐예요? 그렇죠. 후석할 때 쓰잖아요. 이게 온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파리가 노화돼요. 잎이 노화돼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실제로 지금도 제가 세도분들 이걸 설치한다고 하길래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설치하셨다가 지금 사용 안 하세요. 돈만 들었죠. 왜 돈만 들었을까요? 이 비용은 별거 아니에요. 요거까지 들어가고 배관 다 깔아서 버렸잖아요. 배관 까는 비용이 꽤 들었겠죠. 2,000평 하려면 아무래도 돈 1,000만 원 들어갔을 텐데 그 쓸데없이 달아갖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세도에 있는 낮은 3.5m짜리 옷이 3m짜리 유로온실에서는 못 써요. 칩고가 그래도 한 5, 6m는 돼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배기탄산가스는 이거 그래서 지금 발전해서 주로 큰 온실에 사용되고요. 1立方미터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1.8kg의 CO2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우리가 메탄가스가 CH4잖아요. 이걸 태우면은 CO2가 발생하는데 그게 한 1.8kg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은 요새 그 뭐죠? 메탄가스 저기 자동차 가스가 얼마 정도 하는 게 그게 한 1kg가요? 그 200리터를 파는 거가 이게? 아니 주유소에 파는 거 있잖아요. 주유소 파는 거 봤더니 그걸로 제가 탄산가스 가격 했더니요. 거의 그 탄산가스 가격보다 조금 비싸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한번 계산한 적이 있었거든요. LPG를 우리가 자동차에 쓰는 LPG를 쓰잖아요. LPG에서 나오는 탄산가스 비용이 탄산가스에 나오는 양이 LPG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그러니까 내가 난방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용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LPG를 난방으로 사용하고 탄산가스 온실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근데 주의점 하나 있죠. 뭐냐면 유럽은 네덜란드 애들은 탄산가스를 되게 높게 놔요. 왜 그럴까요? 공짜니까. 우리는
돈 주고 쓰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높게 못 나요. 그래서 보통 400에서 500은 유지하는데 유럽은 뭐 700, 800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유럽에서 교육 오신 분들이 하신 얘기가 뭐 700에서 1000ppb를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히 배기가스니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런 거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못 넣죠, 이것들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유기물 이용한다는 얘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이거 고태탄산 쓰지 마세요. 이거. 이거 지금도 쓰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탄산 암모늄을 넣게 되면요, 그 탄산 암모늄이 녹으면서 탄산가스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면은 한 6,000개 달아야 돼요. 100g짜리를. 그래서 6,000개 단단하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그다음 닥트를 설치할 때 이것도 넘어갈게요. 닥트도 이렇게만 할게요. 앞에는 띄엄띄엄 뚫고 뒤에는 촘촘하게 뚫죠. 탄산가스 공급할 때. 우리 닥트로 탄산가스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닥트를 뚫을 때 앞에는 띄엄띄엄 뒤에는 촘촘하게. 왜 그렇게 할까요? 압력이 앞에가 세고 뒤는 압력이 낮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들이.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은 연면 경계층에 대해서 한번 문제 내볼게요. 연면 경계층? 시간이 넘어가네. 시험. 경계하러 몇 시에 가야 돼요? 10시부터 시작인 걸 봤는데 우리 과 경기 그때인가? 11시. 그래요? 좀 10시 반 정도 가요. 연면 경계층 얘기했었죠? 연면 경계층 한번 읽어보세요. 연면 경계층은 한 1에서 10mm이고 토마토는 2mm 정도 됐는데 바로 연면경이 두꺼울수록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제가 문제 낼게요. 연면경층이 두께 된 잎이 작을수록 얇다. 오케이 맞다. 연면경층은 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1에서 10mm 정도이다. 맞다. 연면경층이 두꺼울수록 잎 주변의 환경이 좋아진다. 틀렸죠? 또 연면경이 두꺼울수록 증산이 안 되고 광합성도 안 되고 좋지 않으므로 약한 바람으로 항상 씻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공기유동의 목적이 바로 연면경층을 제거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하고요. 공기유동팬을 이용할 때 여기서 이제 통과하면은 식물체를 밀어내는 거예요. 식물체 위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고 그 사이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거죠. 그래서 식물체에 직접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유독 공기유동팬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식물체에 닿으면 이렇게 문제 낼게요. 공기유동팬을 식물체 잎이 공기가 잘 닿도록 배치한다. 안 되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쭉 목적이다. 높이다 그래야 돼. 식물체에 안 닿게 하셔야 돼요. 바람 통과할 때. 뭐 붙이는 게 될 수 있으면은 높인 것보다 식물체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좋긴 한데 대신에 식물체 흔들리면 안 된다. 저도 해가지고요. 식물체 환경청이 열렸을 때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매우 좋다. 없다. 없거나 작다 이렇게 하시면 정확히 없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단 생장점 온도는 낮출 가능성이 있다. 뭐요? 실내 온도가 변하지 않죠. 예. 근데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생장 온도는 왜 낮춰요? 공기가 흐르면서 이제 그 열을 뺏길 수가 있다는 얘기 정도 되고요. 공기 유동의 속도가 높아진다. 이건 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공기가 유동이 되면은 증산을 더 잘하거든요.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동팬을 돌리는 거는 난방을 적게 하고 식물의 증산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밤에요. 그 다음 네 번째, 곰팡이병을 만장시킬 수 있다. 이거는 조금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 맞고 일부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안 지울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오해 소지가 있다. 뭐냐면 곰팡이병이 많을 때 돌리면은 효과가 이제 그러니까 곰팡이 포자를 멀리 퍼뜨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곰팡이병이 있는데 안 돌리지 말라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걸 놔두게 되면 또 결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애매한 거라 제가 지울게요. 이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넘어가고 요거 유독팬 규격 설치에서요.
유동팬 직경의 30배 거리 이내. 요거 놓고 물 거, 요거요. 요거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유동팬을 몇 미터에 설치하냐 물어보시는 분이 꽤 돼요. 근데 그 용량이 큰 거는 50m 경우에 하나만 달 수도 있거든요. 용량이 작은 거는 6, 7개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요 직경의 30배 정도. 그러니까 직경이 30cm면 얼마예요? 30배는 9m죠. 9m 이내 하나. 내가 30cm짜리를 50m짜리 설치하려고 해요. 몇 대 설치해야 돼요? 최소 5대는 설치해야 되죠. 통로 빼고 5대 설치해야 되죠. 요거 하나 넣을 거예요. 요 그림 잘라갖고 어떻게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 방향으로 넣으면 맞아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하나를 이렇게 놓고 한 방향으로 밀어넣는다. 그럼 뭐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한쪽은 이쪽 반대쪽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공기 유동이잖아요. 가고 오고 가고 오고가 되는데 한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공기 유동 그거 없다는 거죠. 공기 유동편 단 방법. 그래서 보면 이쪽으로 갔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와야 되고 반대로 한쪽으로 갔으면 얘도 단동호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개 그러니까 한쪽 달면 안 되고 양쪽으로 두 개를 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잘못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거였어요? 장물에 붙었죠. 그러니까 선풍기처럼 바람 맞으면 안 된다. 근데 얘는 뭐 어떻게 달렸어요? 사선으로 밑으로 쏘고 있죠. 이게 하면 안 된다. 선풍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려요. 선풍기에 달면 안 돼. 선풍기 아니다. 그 다음에 선풍기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밤엔 더 사용해야 돼요. 낮보다. 예를 들어서 밤에 야간의 온도가 추운 시기에 야간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유도팬을 꺼야 된다. 틀리죠? 환기를 안 시킬 때 더 돌려야 된다는 거죠. 유동팬이 뭐 저기 보게 되면은 그 온실이 낮게 되면 유동팬을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아니라 가끔 카톡으로 연락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축구가 제가 보니까 요만큼 되더라고요.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데 보조사로 유동팬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동팬을 여기다 달면 되네요. 식물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커튼 위에 달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커튼 위에 달면은 제가 왜 답니까? 커튼 닫으면은 돌려야 되는데 커튼 닫고 돌려버리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그러니까 칩고가 낮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장비를 달 수 있는 게 달수가 없어요. 제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조 사업이라고 어디다 팔 수도 없고 내가 샀으면 남한테 팔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직 유도팬이 있는데요. 수직 유도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위에서 설치해서 아래를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점이 뭐예요? 일단은 유동거리가 짧아서 200에서 250제곱미터당 한 대잖아요. 얼마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약 한 7, 80평에 한 대니까 우리 저기 200평원실에 2대 달아요. 저기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동거리가 짧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쏘는 짧죠. 공기 짧아서 적은 힘으로 더 많은 공기를 유동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평 위치가 온도 편차가 적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쏘니까 위하고 아래의 공기 온도 편차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보강하는 경우에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보강을 하는 보강등의 온도가 뜨겁잖아요. 거기 있는 공기를 아래에 내려보내면은 그 난방비를 좀 절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O2 분포가 균일하고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2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생장점에서. 그러니까 축구가 6.5m. 저는 축구를 6.5m 건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온실이 많지가 않아요. 저도 이걸 처음에 6m로 설계했다가 유동팬을 그러니까 수직 유동팬 달라고 50cm, 0.5m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6.5m 정도가 돼야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들. 왜냐면 커튼에서 우리가 1.5m 정도 밑에 작물을 설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직팬은
그 트러스 밑에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식물을 높여 오이하고 토마토 높이가 1.5m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6.5m가 돼야 2m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6.5m를 제가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2m. 효과 때문에 그렇게 예? 하시는 거죠? 효과 때문에 유독. 아니 바람 닿아. 네? 바람 닿아. 바람이 직접 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하시지 않고 수직으로 치고까지 높여가면서 한 이유가 효과 때문에. 효과가 좋아서 해. 그럼 쟤는 비싸요? 비싸지는 않아요. 한 개로 팰 때 비싼데 수직은 수평판은 여러 개 달아야 되냐 한 개만 달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축구가 높아야 된다고. 그래서 달 수 있는 움직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효과는 좋은데. 그래서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수직펜이라고 보면 공기를 옆으로 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공을 위로 빨아올려요. 근데 이렇게 닿을 때 밀잖아요. 요게 높이가 낮으면은 힘을 직접 닿겠죠. 딸기는 될 거예요. 딸기는. 네. 딸기는 뭐 충분하죠. 토마토나 오이 같은 키 유인한 작물들은 최소 6.5m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딸기는 적게. 네. 딸기 뭐 되죠. 딸기 상추 같은 경우. 딸기 상추는 충분히 거리가 유지가 되죠. 근데 딸기는 그 효과가 많이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딸기는 이파리가 이렇게 뭐라고 단층이잖아요. 네. 토마토나 오이는 복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독팬 효과가 복층 일수 효과가 높고요, 이 단층 일수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독팬 효과를 볼 때 키가 큰 작물들이 유리하고, 그래서 키가 작은 작물은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그 효과가 좀 떨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공기 닥터는 넘어가고 습공기도 제가 딴 것보다는 이게 지금 비체적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공기 상온에서 보통 1.2g, 그러니까 공기 1입방미터는 1.2kg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을수록 비체적은 커지죠. 비체적이란 건 뭐냐면은 그 킬로그램당 입방미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체적은 커지고, 그 다음에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비체적은 작아진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상온에서 1.2 입방미터라고 얘기해요. 1kg 공기 1kg은 1.2 입방미터로 평가를 해요.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우리 식물이 키는 기간이 이거잖아요. 보통 20도에서 25도 내외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계산해 보시면은 1 나누기 0.8소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1.2 정도 나와요. 1.2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엔탈피에 관련해서 이거는 뭐 엔탈피 낼 거예요. 엔탈피, 에너지. 현열은 예를 들게요. 30도씨의 공기가 있어요. 30도씨의 현재 온도가. 그러면은 1kg의 공기는 현열이 얼마예요? 30kJ. 예, 30kJ. 50도씨는 50kJ. 근데 50kJ였는데 공기 습이 늘어났어요. 습이 늘어나서 30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1kg의 에너지는 몇 kJ예요? 아까 50kJ, 공기 온도가 40도여서 40kJ였어요. 근데 내가 수증기를 넣어줬더니 30kJ, 그러니까 30도로 떨어졌어. 그럼 몇 kJ예요, 에너지가? 이 안에 온실에 있는 에너지는 40kJ죠. 현열에서 잠열로 바뀐 것 뿐이죠. 네.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그대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보면은 우리가 엔탈피라는 건 현열 플러스 잠열. 그러니까 엔탈피가, 그러니까 온실의 에너지가 바뀌지 않았는데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다? 잠열이 일어났다. 반대로 엔탈피는 변하지 않았는데 현열이 올라갔다. 그 얘기는 뭐다? 잠열이 줄어들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뭐냐면은 제습기를 써요, 내가 방에서. 제습기를 쓰면은 방 안이 시원해요, 더워져요? 더워진다고 했죠? 그러면 에너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요?
수증기에 있는 물을 공기로 내보내고 물이 됐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 없다. 그래서 현혈과 자멸, 현혈 플러스 자멸. 그러니까 우리가 제습기를 쓰면은 현혈은 올라가고 자멸은 줄어들고, 반대로 우리가 가습기를 쓰면 어때요? 가습기를 쓰면은 현혈은 줄어들고 자멸은 늘어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증기의 엔탈피는 얼마라고 했어요? 킬로그램당 물은 2,500kJ라고 했어요. 요것은 이제 문제일 거예요. 요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아까 엔탈피는 뭐였어요? 온실내 기온이 20도씨이고 수증기가 킬로그램 10g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물 1kg은 몇 킬로줄? 2,500kJ예요. 내가 2,500kJ 빼고 얘기할 거예요. 시험 문제는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현혈 섭씨 온도가 현혈이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20kJ는 갖고 들어가죠. 기본 플러스 2,500 곱하기 10g이니까 0.01kg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몇 킬로줄이에요? 25kJ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엔탈피가 얼마나 돼요? 공기 중에 공기 1kg은 45kJ이 되죠. 그럼 바꿔서 수증기를 갖다가 20g을 쳐요. 그럼 몇 킬로줄이 돼요? 20도씨인데 그럼 20kJ는 갖고 가요. 그 다음에 2,500 곱하기 0.01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50이 되죠.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가 돼요? 70kJ이 되죠.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하나 낼게요. 이렇게 해서 낼게요. 이거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증발 냉각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수증기를 집어넣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걸 우리가 증발 냉각이라고 해요. 이것들 증발시켜서 냉각시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실에서 보면은 많이들 포구 장치 많이 달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바닥에 물을 뿌리라고 하거든요. 바닥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냐? 수증기가 늘어남에 따라 온실의 온도가 낮춰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넘어가고 우리도 습공기선은 찾아볼게요. 여기서 하나 또 하나. 대기 온도가 20도씨이고 상대 습도가 70에서 90%일 경우 이슬점은 각각 얼마인가 볼게요. 일단은 20도씨를 찾아가요.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몇 %라고 했어요? 70% 90% 있죠. 70%를 찾아가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면 얼마가 돼요? 이슬점은 14.4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면은 상대 습도는 이제 그 다음에 90% 이렇게 90%가 이렇게 가면은 18.3도가 되죠.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딱 몇 개 써놓고 이렇게 하면 너무 다 맞추겠네. 한번 제가 이거를 다 지워보고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습공기선으로 한번 따져보는 거. 그 다음에 대기 온도가 25도이고 상대 습도가 80%인 경우 이슬점 몇 도인가 볼게요. 25도씨예요. 25도씨고 80%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슬점이 뭐예요? 21.3도가 나오죠. 21.3도가.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걸 내고 요거 딱 해놓고요. 공기 온도가 30도이고 습도가 뭐 여기가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기 온도가 20도이고 상대 70% 90%고 이득점 얼마인가 아까 했었고 밤 온도가 10도시고요 90%예요. 그 다음에 해가 뜨는 온도가 이거 아까 중복돼 나오네. 중복됐네. 이렇게 좀 넘어갈게요. 중복됐네. 제가 이제 그 사이클로매틱 차트 이거 한번 앱 한번 깔아보실래요? 다 깔아보시고 제가 한번 문제 내볼게요. 뭐냐면 사이클로매틱 차트 여기 앱을 깔으셔갖고 여기서 제가 문제를 줄 테니까 여기서 엔탈피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기 볼게요. 검고 온도가 22도씨고 22도씨일 때 상대 습도가 70%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슬점 온도가 16.2.7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 51.5kJ의 에너지가 1kg당 있는 거죠. 이것도요. 그래서 사이클로매틱 한번 사용법을 한번 보시고 이것도 사이클로매틱 차트 한번
사이클로매트 차트 한번 사용해 주시는 거 실험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연제 혹시 이 앱은 안드로이드인가요? 안드로이드 예. 아, 애플 없어요? 애플 없는데 애플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그냥 다른 거 네, 아무거나 써도 네. 이 애플은 다 돈 줘. 돈 주고요? 아 그래요? 다 유료예요? 안드로이드 다 공짜인데 와. 삼성 거 써. 사이클로매틱 예. 캘리그래프. 또 칼큘레이터 맞아요. 그래. 제가 기초 얘기했을 때 요거 하나 보세요. 기초가 이제 이 뭐야 땅속에 묻혀 있어야 된다는 거. 얘하고 얘하고 뭐가 틀렸어요? 얘가 옳은 거고 얘가 잘못됐다는 거. 튀어나올수록 안 좋다는 거 바깥으로. 싸게 쳤나? 아 그래요? 한 번 사용하면 돈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한번 받을 때 한 번 하고? 어떤 게 이제 많은 건지 모르니까 돈 주고 받았어요. 아, 8,800원. 그렇구나. 그게 안드로이드 공짜인데 이제 애플은 다 그걸 받는 거예요. 이걸 깔아야지 문제.